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물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곳에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부유하기로 소문난 최진사의 댁이었는데 소슬대문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담장은 성벽처럼 견고하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밖에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이 깊어 서리가 하얗게 내리던 어느 무렵 이 집의 굴뚝에서는 밥 짓는 연기 대신 매캐하면서도 묘하게 달콤한 약다리는 냄새가 밤낮 없이 피어올라 마을 어귀까지 흘러내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최진사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짐작했고 혀를 차며 안주인 윤 씨의 고단한 신세를 안타까워하곤 했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흔드는 소리조차 처연하게 들리는 깊은 밤, 윤 씨는 오늘도 어김없이 앞마당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작은 풍로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사철 푸른 소나무처럼 흐트러짐 없는 여인이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이 남긴 고단함과 말 못할 사연이 겹겹이 쌓여 그늘을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낙지만 길이 잘 든 부채가 들려 있었고 붉은 불꽃이 일렁이는 풍로 위에는 새카만 약탕기가 올려져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약이라면 쓴 냄새가 코를 찔러야 마땅하겠으나 윤 씨가 다리는 약에서는 어쩐지 꿀에 절인 과일 같기도 하고 오래 묵은 술 냄새 같기도 한 기묘한 향기가 났습니다. 그 향기는 마당을 넘어 사랑채까지 스며들었는데 맞는 이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고 긴장을 풀어지게 하는 묘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약탕기 뚜껑을 살짝 열어 약물을 확인하고는 품 안에서 하얀 종이에 쌓인 가루를 꺼내 조심스럽게 탕기 안으로 털어 넣었습니다. 가루가 들어가자 약물은 더욱 짙은 보랏빛으로 변하며 끈적하게 끓어올랐습니다. 그때 고요하던 집안의 정적을 깨고 사랑채 문이 덜컥거리며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병으로 쇠약해진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앙칼지고 표독스런 외침이었습니다. 여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월향이가 왔다지 않느냐? 내 귀에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왜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냐? 최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려 자리에 누운 지 벌써 석 달이 넘었건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와중에도 본처인 윤 씨는 찾지 않고 오로지 읍내 기생 월향이만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윤 씨는 그 소리를 듣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채질을 계속했습니다. 마치 개 짖는 소리나 바람 소리를 듣는 듯 무심한 태도였으나 부채를 쥔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랑채 앞을 지키던 늙은 하인 김노인은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마당만 서성거렸습니다. 주인어른이 평생을 함께하며 집안을 일으킨 조강지처를 두고 뒤늦게 빠진 젊은 기생을 죽는 순간까지 찾는 꼴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김노인은 헛기침을 하며 사랑채 쪽으로 다가가 대감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월향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발 진정하시고 약을 드셔야지요. 라고 달래보았지만 방 안에서는 물건이 던져지는 소리와 함께 욕설만 날아올 뿐이었습니다. 이 놈들이 나를 속이는구나. 내 눈에는 보이는데 너희가 감히 내 눈과 귀를 가리려 드느냐. 당장 문을 열어라. 최진사의 광기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해만 갔고 그럴수록 윤 씨의 부채질 속도도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윤 씨는 다 다려진 약을 삼배 보자기에 걸러 정갈한 백자 사발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사발을 받쳐든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사랑채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안에서 들리던 고함 소리는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윤 씨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는 낮은 목소리로 약 드실 시간입니다. 대감하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은 병자의 땀 냄새와 요강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최진사는 판눈으로 이불을 움켜쥐고 벽에 기대 앉아 있었는데 윤 씨를 보자마자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고개를 캔 돌려버렸습니다. 또 자네인가? 내 찾는 사람은 오지 않고 어찌 자네가 밤마다 이리 들락거리는가? 저 약도 지긋지긋하다. 마셔봤자 속만 타들어가고 정신만 몽롱해질 뿐 병이 낫는 기미가 없지 않으냐. 최진사는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며 약사발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표정 변화 없이 밥상머리에 앉아 숟가락으로 약을 휘휘 저으며 시켰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길 이 약을 드셔야 기운을 차려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시는 사람도 만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몸이 이리 불덩이 같으신데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어서 드세요. 윤 씨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원망을 묵묵히 받아내며 숟가락을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최진사는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는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고 입을 벌렸습니다. 쓴맛을 감추기 위해 감초를 넉넉히 넣은 탓인지 아니면 약 기운에 이미 중독된 탓인지 최진사는 첫 숟가락을 받아먹고는 이내 사발째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꿀꺽꿀꺽 넘어가는 목넘김 소리가 방안을 채웠고 윤 씨는 그 모습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빈 사발을 내려놓자마자 최진사의 눈동자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도끼는 사라지고 입가에는 해벌쭉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약효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니라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는 독초와 버섯을 달인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 월양아, 드디어 왔구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최진사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윤 씨가 아닌 붉은 치마를 입고 교태를 부리는 젊은 월양이의 환영이 보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쓰다듬으며 행복해했고 윤 씨는 그 기괴한 광경을 지켜보며 빈 약사발을 챙겼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앞에 두고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보는 것은 살이 찢기는 고통이었으나 윤 씨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최진사는 당장이라도 집문서를 들고 읍내로 뛰쳐나가거나 진짜 월양이를 집안으로 불러들여 가문의 명예를 흙탕물로 만들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윤 씨가 방을 나서자 찬 밤 공기가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습니다. 마루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에 가려진 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논밭을 늘리고 곳간을 채운 것은 최진사의 능력이 아니라 윤 씨의 알뜰함과 지혜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늙고 병든 남편이 젊은 기생에게 재산을 퍼주려 하니 윤 씨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집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책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지 않고 그렇다고 놓아주지도 않은 채 꿈속에 가두어 두는 것. 그것이 윤 씨가 내린 처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언제나처럼 평온하게 깨어났습니다. 다구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물동이를 채우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화제는 단연 최진사 댁 이야기였습니다. 어젯밤에도 최진사네 사랑채에서 고함 소리가 났다지? 그 양반 갈 때가 다 되었나 봐. 월칭이 그녀는 코빼기도 안 비친다면서 돈 떨어지면 사랑도 끝이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어.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동정하면서도 부잣집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밤마다 피어오르는 달콤한 양냄새의 정체에 대해서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효심 깊은 며느리이자 정절 깊은 아내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 귀한 약초를 다리는 정성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인들을 지휘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고 가을거지한 곡식들을 갈무리하는 손길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음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진 기색 하나 없이 꼿꼿했습니다. 김노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님, 읍내 장터에 다녀올 일이 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약재가 있으신지요? 어젯밤에 쓰신 그 약초가 거의 다 떨어진 듯하여 김노인은 약의 정체를 모르고 있었지만 약재가 줄어드는 속도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그 약재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니 내가 따로 사람을 시켜 구하마. 자네는 그저 쌀이나 넉넉히 팔아오게. 사실 그 약초는 윤 씨가 친정 쪽 먼 친척을 통해 은밀히 구하는 것으로 깊은 산속 음지에서 자라는 독버섯의 일종과 환각작용이 있는 풀뿌리를 섞은 것이었습니다. 양을 조금만 잘못 쓰면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죽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윤 씨는 오랜 기간 밤마다 조금씩 양을 조절해가며 실험한 끝에 남편을 잠재울 정확한 비율을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곳간 깊숙한 곳,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항아리 속에 그 재료들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깨어있는 낮 동안 윤 씨는 집안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작인들의 품위를 정하고 겨울을 날 택감을 비축하는 일까지. 그녀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이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그저 이름뿐인 가장일 뿐,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은 이미 윤 씨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해가 기울며 그림자가 길어졌습니다. 사랑채 쪽에서는 최진사가 잠에서 깨어 끙끙 앓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이 떨어지면 그는 현실의 고통과 마주해야 했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물을 다오, 목이 타서 죽겠구나. 최진사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녀가 물그릇을 들고 뛰어들어갔지만 곧이어 그릇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쫓겨 나왔습니다. 이까진 맹물을 먹으라고 준 것이냐. 내 입맛을 돋을 달달한 식혜라도 내오지 않고. 하녀는 울상을 지으며 부엌으로 달려왔고 윤 씨는 묵묵히 저녁상을 준비했습니다. 윤 씨는 부엌 한 구석에서 다시 약탕기를 꺼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그녀의 진짜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낮 동안 억눌려 있던 최진사의 욕망과 광기가 밤이 되면 다시금 고개를 들 것이고 윤 씨는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또다시 연기를 피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약재를 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꿈속에서라도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 집과 땅, 그리고 당신의 껍데기는 제가 지킬 테니 마음은 그곳에서 그 여자와 천년만년 사시구려. 그것은 남편을 향한 저주이자 동시에 지독한 연민이 섞인 독백이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익숙한 그 냄새가 다시 부엌을 채웠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각. 마을 어귀에 낯선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짐꾸러미를 든 젊은 여인, 바로 월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으로만 듣던 최진사의 병세가 심상치 않음을 알고 마지막 한 몫을 챙기기 위해 직접 촌구석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는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른 월향은 굳게 닫힌 문을 올려다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에서 피어오르는 약 냄새를 맡으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늙은이가 아직 숨은 붙어있는 모양이네. 내 목소리만 들으면 사족을 못 쓸 테니 오늘 밤 안으로 안방마님을 쫓아내고 안방을 차지해야겠다. 집안에서는 윤 씨가 약사발을 들고 사랑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밤은 여느 때보다 긴 밤이 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윤 씨의 등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남편의 생명이 아니라 수십 년을 공들여 쌓아올린 가문의 위엄과 자신의 존엄이었기 때문입니다. 약사발 안에서 검붉은 액체가 출렁거렸습니다. 그 액체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최진사의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 그의 영혼을 또 다른 세상으로 인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를 아직 듣지 못한 채 최진사는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를 향해 우란 눈을 들이대며 오늘도 첫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월향이는 아직 멀었느냐. 달빛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최진사 댁의 육중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보시오. 안에 아무도 없소. 최진사 어른, 제가 왔습니다. 월양이가 왔단 말입니다.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는 예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다급하고도 거친 몸짓이었습니다. 밤새 지저대던 마을 개들도 그 기세에 눌려 잠잠해질 만큼 대문 밖 여인의 목소리는 서슬이 퍼렇고 날카로웠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약을 다리던 윤 씨의 손길이 잠시 멈칫했지만 그녀는 이내 표정을 굳히고 다시 부채질을 시작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담담함과 결코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에 서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마당의 낙엽들이 뒹굴었고 집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행랑채에서 자고 있던 김노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집신도 제대로 깨어신지 못한 채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아니, 밤이 얼마나 깊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남의 집 대문을 이리 두드린단 말인가. 김노인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대문 쪽으로 다가갔으나 차마 빗장을 풀지는 못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그가 익히 들어 알고 있는 읍내 기방에서 콧대 높기로 유명한 월향의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영감, 안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좀 열어보시오. 대감마님이 위독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는데 어찌 이리 문전박대를 한단 말이오. 월향은 대문 틈으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존재를 알렸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사랑채의 병자 귀에도 들어갈 만큼 요란했습니다. 사랑채의 최진사는 약 기운에 취해 비몽사몽간을 헤매다가 밖에서 들리는 여인의 목소리에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귀에는 그 소리가 진짜 월향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꿈속에서 그리던 님이 자신을 부르는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오, 월향아, 네가 나를 부르는구나. 내 몸이 무거워 나갈 수가 없으니 어서 들어오너라. 최진사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낄낄거렸습니다. 윤 씨가 먹인 약초의 효능은 실로 기이하여 현실의 소음을 꿈속의 달콤한 속삭임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최진사는 방문을 향해 기어가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저 방바닥을 긁으며 애타게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방 안 가득 찬 약 냄새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각을 교란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약탕기를 불에서 내리고 옷자락을 정리한 뒤 천천히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대문 밖의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남편의 상태만을 살피려는 듯한 태연함이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김노인이 윤 씨를 보고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마님, 저걸 어찌합니까? 저러다가는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겠습니다. 문을 열어 쫓아낼까요? 아니면 관아에라도 구할까요? 김노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윤 씨는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버려 두어라. 제 풀에 지치면 돌아갈 것이다. 문을 열어주면 늑대를 집안에 들이는 꼴이 될 터이니 빗장을 단단히 걸고 대꾸도 하지 말게. 윤 씨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리빨 같은 위엄이 있어 김노인은 감히 토를 달지 못하고 예 하며 물러섰습니다. 대문 밖의 월향은 안에서 아무런 기척이 없자 더욱 기가 살아 날뛰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최진사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집 안주인인 윤 씨를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윤 씨, 마님, 저를 못 들어오게 막는다고 될 일입니까? 대감마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시는데 나중에 이 사실을 아시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월향은 대문을 발로 차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계산 속에는 최 진사가 죽기 전에 한몫 단단히 챙겨 떠나려는 욕심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며 그녀는 그 안에 있을 금부치와 땅 문서를 상상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였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대문은 철옹성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목청만 밤 공기 속으로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소라는 한 식경이 넘도록 계속되다가 이웃집들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서야 잦아들었습니다. 월양도 동네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는지 아니면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었는지 내 날 밝으면 다시 올 것이다. 두고 보자 라는 말을 남기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멀어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김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그 순간까지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사랑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월향이 돌아간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소매 속에서 약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오늘 밤은 약을 조금 더 진하게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깨어나서 저밖에 소란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면 더 깊은 잠과 더 짙은 환각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우물가는 밤사이에 있었던 일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기도 전에 입방아를 댔느라 바빴습니다. 어젯밤 그 소리 들었어? 읍내 월양이가 기어이 최진사댁까지 쳐들어왔다지 뭐야. 어머, 망측해라. 본처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데 감히 대문을 걷어차고 난리를 피웠다며 최진사 양반이 오죽했으면 첩이 저리 기고만장하겠어. 윤씨 부인만 불쌍하게 됐지. 마을 사람들의 말은 동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개중에는 월양이 대단한 독종이라 윤씨가 결국 밀려날 것이라고 점치는 이들도 있었고 최 진사가 이미 죽었는데 윤씨가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을 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윤씨를 돕거나 월양을 꾸짖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편 최 진사댁 마당에서는 김노인이 빗자루질을 하며 연신 대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는 평생 이 집안의 머슴으로 살아오며 윤 씨의 고생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윤 씨가 약을 다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주인을 위한 정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월양의 난동을 겪고 나니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벽에 세워두고 조심스럽게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윤 씨는 마루에 앉아 콩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하여 어젯밤의 일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김노인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김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자 김노인은 주름진 손을 비비며 말을 이었습니다. 월향이라는 그 여인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눈빛에 독이 서려 있는 것이 빈손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어젯밤은 물러갔지만 오늘은 왈패들을 데리고 올지도 모릅니다. 차라리 관아에 고하여 접근을 막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 노인은 진심으로 윤 씨를 걱정하여 하는 말이었으나 윤 씨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콩을 고르던 손을 멈추지 않고 나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아에 알리면 집안 망신만 시킬 뿐이다. 대감의 체면도 있고 내 자존심도 허락지 않아. 김노인은 답답한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마님, 체면이 문제가 아닙니다. 저 여자가 대감 마님을 뵙게 되면 무슨 사단이 날지 모릅니다.
혹여 대감마님이 정신이 혼미한 틈을 타서 집문서라도 내주시면 어찌합니까? 마님께서 평생 일구시니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부디 제 말을 흘려듣지 마십시오. 뱀이 들어왔는데 작대기로 내치지 않고 보고만 있으면 물리는 법입니다. 김노인의 비유는 정확했습니다. 그는 월향을 독사해 현재의 상황을 위태로운 둥지에 비유하며 윤 씨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습니다. 그의 충심 어린 조언은 윤 씨의 가슴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불안을 건드렸습니다. 윤 씨는 잠시 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김노인의 말이 틀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맑은 정신일 때도 월향에게 빠져 정신을 못 차리던 위인이었으니 지금처럼 약 기운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월향을 만난다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김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뱀이 들어오려 하면 담장을 높여야지. 오늘부터 대문을 절대 열어주지 말고 누가 찾아와도 대감이 위독하여 면회를 할 수 없다고 하게. 그리고 자네는 뒷산에 가서 내가 일러준 약초를 조금 더 구해오게. 평소보다 더 많이 필요할 것 같네. 윤 씨의 지시에 김노인은 의아해하면서도 주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서둘러 채비를 하러 나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최진사 댁 담장 안에는 무거운 기류가 흘렀습니다. 사랑채의 최진사는 약 기운이 떨어져 가는지 다시금 고통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머리가 깨질 것 같구나. 내 몸이 불덩이 같다. 물, 시원한 물 좀 다오. 그의 비명은 처절했고 그 사이사이에 섞여 나오는 월향의 이름은 윤 씨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월향아, 어찌하여 오지 않는 것이냐. 내가 이리 아픈데. 윤 씨는 부엌에서 탕약을 다리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어제보다 더 짙고 검푸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번 약에는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의 양을 2배로 늘렸습니다. 남편을 영원히 꿈속에 가두어두기 위해서라면 그가 현실에서 겪는 육체적 고통 따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다시 마을 어귀에 월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산에 두어 명을 대동하고 나타난 그녀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최진사 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네 아이들이 겁을 먹고 집으로 달아났습니다. 김노인은 대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보고 사색이 되어 안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월향이가 덩치들을 데리고 옵니다.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올 기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갓 다려낸 진한 검은색의 약사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려워 말게. 대문은 튼튼하니 쉽게 부서지지 않을 걸세. 자네는 문 뒤를 지키고 서서 아무도 들이지 말게. 나는 대감께 약을 올려야 하니. 윤 씨는 약사발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차가웠지만 약사발을 쥔 손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밖에서 이리 오너라 하는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쿵, 쿵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들리는 그 소음 속에서 윤 씨는 사랑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의 최진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다가 아내의 손에 들린 약사발을 보고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표정이 풀렸습니다. 약을 다오. 저 소리들이 안 들리게 해다오. 윤 씨는 남편의 머리맡에 앉아 숟가락으로 약을 떠먹였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고운 입만 보이실 겁니다. 어서 드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최진사는 넙죽넙죽 약을 받아먹었고 먹을 때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몽롱하게 변해갔습니다. 밖에서는
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가 계속되었지만 최진사의 귀에는 그 소리가 점차 멀어지는 파도 소리처럼 혹은 흥겨운 장구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약효는 강력했습니다. 최진사는 입가에 흐르는 약물을 닦지도 않은 채 해벌쭉 웃으며 허공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풍악 소리가 좋구나. 월향이가 춤을 추러 오는 모양이야. 그 시각 대문 밖에서는 월향이 악에 받쳐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독한 여편네야. 문 열어. 내 오늘 기필코 단판을 짓고 말 테다. 사내들은 대문을 걷어차고 돌을 던지며 위협했습니다. 김노인은 대문 빗장을 몸으로 누르며 벌벌 떨고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불구경하듯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이제 눈앞의 현실이 되어 마을 전체를 긴장감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윤 씨는 방 안에서 남편이 완전히 환각에 빠져드는 것을 확인한 후 천천히 일어나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풍지 너머로 들리는 바깥의 아수라장은 이제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현실을 잊었다는 것, 그리고 이 방 안의 세계는 오직 그녀의 통제하에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마루로 나와 밖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월향의 패거리가 쉽게 물러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한 듯 부엌으로 가서 날카로운 부직갱이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싸움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자신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김노인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김노인, 대문이 뚫리면 행랑채에 불을 지른다고 소리치게. 불이 나면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물을 끌 것이니 저 놈들도 도망갈 수밖에 없을 걸세. 윤 씨의 기지는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위기의 순간에 가장 극단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김노인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도둑놈들이 불을 지르려 한다. 그 소리에 놀란 것은 오히려 월향 패거리였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횃불을 들고 모여들기 시작하자 사내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불이라니? 월향은 분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지만 사람들이 몰려오자 더 이상 행패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내들은 슬금슬금 꽁무니를 뺐고 월향도 혼자 남아 버틸 재간이 없어 입술을 깨물며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내일은 관가에 고발해서라도 문을 열고 말 테니. 월향의 저주 섞인 외침이 멀어지자 집안은 다시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 씨는 들고 있던 부직갱이를 내려놓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했습니다. 윤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의 양을 늘릴수록 남편의 생명은 촛불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월향의 집착이 멈추지 않는 한 이 위태로운 줄타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랑채 안에서 들려오는 최진사의 웃음소리는 이제 사람의 거시라기보다 짐승의 울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으흐흐, 월향아, 이리 가까이 오렴. 내 품에 안기렴.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한 그의 구애는 밤새도록 이어졌고 윤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당의 그림자가 길어질수록 이 집안에 드리운 불행의 그림자도 짙어만 갔습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듯한 소란스러운 밤이 지나고 다시 찾아온 아침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당의 뒹구는 부러진 나뭇가지와 돌멩이들만이 지난밤의 아수라장을 증명하고 있을 뿐 최진사 댁은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온함이 아닌 썩어가는 고목나무 속에서 느껴지는 음습하고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던 최진사의 고함 소리도 잦아들었지만 그것이 병세가 호전된 것이 아님을 집안의 하인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안방마님 윤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흐트러진 마당을 정돈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갈한 모습으로
아침상을 차려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잔잔한 호수 같았으나 눈빛 깊은 곳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늘한 결기가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방문을 열자 방 안 가득 고여있던 매캐하고 달콤한 양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방의 벽지며 장판, 이불솜 깊숙한 곳까지 배어들어 환기를 시켜도 좀처럼 빠지지 않을 지경이었습니다. 최진사는 판눈으로 벽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사뭇 기괴했습니다. 그는 베개 하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향아, 배가 고프지는 않느냐? 내 곧 맛있는 것을 내오라. 이를 테니 조금만 기다려라. 최진사는 윤 씨가 들어오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품에 안은 베개를 향해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윤 씨는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의 정신은 이미 현실의 경계를 넘어 약초가 만들어낸 환상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버린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밥그릇 뚜껑을 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대감, 진지 드실 시간입니다. 그 베개는 이만 내려놓으시지요. 윤 씨의 목소리에 최진사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이 풀려 흐릿했고 눈가에 실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윤 씨를 보고도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경계하는 눈빛으로 베개를 더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리 가거라. 이 아이가 겁을 먹지 않느냐? 네가 누구길래 감히 내 사랑하는 사람을 떼어놓으려 하느냐? 최진사는 윤 씨를 향해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약 기운이 깊어지면서 이제 그는 아내인 윤 씨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를 자신과 월향의 사랑을 방해하는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윤 씨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묵묵히 주워 닦으며 남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음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 마을 저잣거리에는 흉흉한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월향이 어젯밤 쫓겨난 분풀이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탓이었습니다. 최진사 땡 마님이 영감을 방에 가둬놓고 독약을 먹인다더라. 아니야, 벌써 죽었는데 재산을 가로채려고 시체를 숨겨두고 있다는 말도 있어.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최진사 댁쪽을 힐끔거렸습니다. 평소 윤 씨의 덕망을 칭송하던 이들조차 월량의 그럴듯한 거짓말과 밤마다 들려오는 최진사의 괴상한 비명소리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김노인이 장터에 나갔다가 이 소리를 듣고 사색이 되어 달려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월향 그년이 마님이 대감 마님을 해치려 한다고 헛소문을 퍼뜨려 마을 사람들 민심이 흉흉합니다. 이대로 두면 관아에서 조사를 나올지도 모릅니다. 윤 씨는 김 노인의 보고를 듣고 잠시 일손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단순히 대문을 걸어 잠그고 버티는 것만으로는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소문을 잠재우고 월향을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상황을 역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윤 씨는 김 노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문은 바람과 같아서 막으려 하면 더 거세지는 법이지. 사람들이 그리 궁금해한다면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구나. 김 노인, 자네는 마을 이장님과 어르신들께 가서 전하게 내일 오전에 우리 집에서 대감마님의 병세를 의논하고 싶으니 왕림해 달라고 말이네. 김 노인은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마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대감마님 상태가 저런데 사람들을 들였다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괜찮네. 오히려 대감의 저런 상태가 약이 될 수도 있지. 그리고 월향이에게도 전하게. 대감마님이 뵙기를 청하니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단 마을 어르신들이 계신 자리에서 정식으로 인사를 올리라고 하게. 윤 씨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 노인은
주인의 속내를 알 수 없어 불안했지만 윤 씨의 눈빛이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습니다. 윤 씨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약탕기 앞에 앉았습니다. 내일은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람들 앞에서도 그리고 진짜 월향 앞에서도 오직 환상 속의 연인만을 보게 하려면 오늘 밤 다릴 약은 그 어느 때보다 정교하고 강력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비단 주머니에서 가장 아끼던 붉은 버섯 말린 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혼을 쏙 빼놓아 눈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없는 것을 보게 만드는 비장의 재료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최진사 댁의 굴뚝에서는 다시금 짙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따라 연기의 색은 검푸르다 못해 보랏빛을 띠었고 냄새는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진동했습니다. 윤 씨는 부채질을 하며 약탕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약물이 끓어오르는 소리가 마치 주문을 외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약을 드시면 당신은 꿈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현실의 추함은 모두 잊고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여자와 함께 말이지요. 하지만 그 꿈이 현실과 마주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윤 씨는 혼잣말을 삼키며 약을 졸였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위험했습니다. 남편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어 진짜 월향을 가짜로, 허공을 진짜로 믿게 만드는 것. 그것이 윤 씨가 준비한 복수이자 방어책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랑채의 최진사는 약을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약, 내 약을 다오. 월량이가 오다가 길을 잃었는지 보이지 않는구나. 약을 먹어야 그 아이가 찾아올 텐데 최진사는 어린아이처럼 발을 구르며 보채었습니다. 윤 씨가 약사발을 들고 들어서자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듯 사발을 낚아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뜨거운 약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그의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동자가 기묘하게 뒤집히더니 입가에 침을 흘리며 실실 웃기 시작했습니다. 오, 왔구나. 내 사랑, 내 이쁜이. 어찌 이제야 왔느냐.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어 누군가의 뺨을 어루만지는 시냅을 했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최진사의 눈에는 절세미인 월향이가 앉아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윤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대감, 월향아 씨가 내일 아침에 친구들을 데리고 온다 합니다. 그때까지 푹 주무시고 기운을 차리셔야지요. 아 씨에게 줄 선물도 미리 챙겨두시고요. 윤 씨의 말은 최진사의 환각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장롱을 가리켰습니다. 그렇지, 선물을 줘야지. 저기 장롱 안에 있는 폐물함, 그리고 땅 문서. 다 저 아이에게 줘야 해. 내일 친구들이 오면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보여줄 것이다. 최진사는 환상 속의 월향에게 약속하며 행복해했습니다. 윤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장롱 열쇠를 챙겼습니다. 남편이 제정신이 아님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최진사 댁 대문 앞은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윤 씨의 초대를 받은 마을 이장과 유지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구경꾼들까지 모여들어 장터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의 중심에는 화려하게 치장한 월향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이야말로 늙은 본처를 몰아내고 이 집의 주인이 되겠다는 야망에 불타올라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부채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분수를 알고 문을 여는구먼. 두고 봐라. 대감마님이 나를 보시면 당장 안방을 내어주라 하실 테니. 월향은 옆에 있는 사내들에게 큰 소리치며 기세를 올렸습니다. 김노인은 굳게 닫혀있던 대문의 빗장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끼익 하는 무거운 소리와 함께 거대한 대문이 열리자 마당 깊숙한 곳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윤 씨는 마루 한가운데 정저하고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얀 소복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서리발처럼 차가우면서도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을 풍겼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윤 씨의 기세에 눌려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는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남편의 병세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돌기에 오해를 풀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월향에게 머물렀습니다. 월향아 씨도 오셨군요. 대감께서 그토록 찾으시니 들어와서 인사를 올리시지요. 윤 씨의 태도가 너무나 담담하여 월향은 순간 멈칫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님, 늦게나마 정신을 차리셨으니 다행입니다. 대감마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 목소리를 들으면 당장 뛰어나오실 텐데요. 월향은 신발도 벗지 않고 사랑채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이장도 뒤를 따라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랑채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다정하고도 끈적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예쁘기도 하지. 이리 가까이 오렴. 내 너에게 줄 것이 아주 많단다. 최진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최진사 혼자 있을 텐데 도대체 누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인가? 월향의 얼굴에 득이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들으셨지요? 대감마님이 저를 기다리며 혼잣말을 하시는 겁니다. 저 정성을 보고도 저를 막으시렵니까?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사랑채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대감마님, 저 월향이 왔습니다. 그녀의 외침과 함께 방 안의 풍경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월향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기괴하고도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매캐한 양 냄새와 함께 이불을 뒤집어 쓴 최진사가 허공을 향해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진사는 방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은 칵에 들어가 있었고 입가에는 희멀건 거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진짜 월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약의 부작용과 환각이 절정에 달해 그의 시신경을 뒤틀어 놓았습니다. 진짜 월향의 모습은 그의 눈에 사랑스러운 연인이 아니라 흉측한 괴물이나 자신을 해치러 온 저승사자처럼 왜곡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그의 뇌가 만들어낸 환상 속의 월향은 방구석에 앉아 그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혼돈 속에서 최진사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저게 뭐야? 저 귀신을 당장 쫓아내라. 최진사가 진짜 월향을 손가락질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라 월향은 물론이고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조차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감마님, 저예요. 월향이라니까요. 왜 이러세요? 월향이 당황하여 방으로 발을 들여놓으려 하자 최진사는 옆에 있던 요강을 집어들어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오지 마라. 이 흉측한 도깨비야. 내 월향이는 저기 앉아 있는데 내녀는 누구냐. 요강이 문틀에 맞고 깨지면서 오물이 튀었고 월향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 안의 최진사는 아무도 없는 허공을 향해 달려가 넙죽 절을 하며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막힌 광경을 지켜보던 윤 씨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놀란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오며 마치 연극의 막을 내리는 해설자처럼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미쳐 날뛰는 최진사와 오물을 뒤집어 쓴 월향, 그리고 서늘하게 서 있는 윤 씨를 번갈아 보며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무언가 깊고 어두운 사연이 얽혀 있음을,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이 낱낱이 밝혀질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윤 씨는 옷소매를 걷어 올리며 사랑채 샘마루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분짓고
집안의 질서를 바로잡을 시간이었습니다. 오물이 튀고 고함 소리가 난무하는 사랑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안방마님을 몰아내고 주인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월향은 믿었던 정인에게서 날아온 요강 세례에 넋이 나간 채 마당 한복판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화려한 비단 치마는 더러운 우물로 얼룩졌고 곱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흉한 몰골을 드러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최진사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방구석의 빈 공간을 향해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며 문 앞에 있는 진짜 월향을 향해서는 짐승을 쫓아내듯 손을 휘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 요물이 내 집에 들어오다니, 여봐라, 썩 물러가게 하지 못할까. 내 순결하고 고운 월향이가 저 괴물을 보고 놀라 숨지 않았느냐. 최진사의 눈에는 월향이 자신을 해치러 온 저승사자나 끔찍한 악기로 보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약초가 만들어낸 환각은 현실을 완벽하게 왜곡하여 그의 뇌리에 박힌 욕망만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으로 간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은 코를 막고 뒤로 물러서면서도 눈앞에 펼쳐진 기이한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읍내에서 제일 가는 기생이라던 월향이 똥물을 뒤집어쓰고 쫓겨나는 꼴도 볼만했지만 죽어가는 최진사가 그토록 사랑한다던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발광하는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저 양반이 정말 미쳤나 봐. 제 발로 찾아온 정인을 도깨비 취급을 하네 그려. 아니지, 어쩌면 저 여자가 가짜일 수도 있어. 최진사가 평소에 얼마나 눈이 높은 양반인데 저런 행색을 한 여자를 좋아했겠어? 사람들의 말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며 월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월향은 분하고 억울하여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대감마님, 정신 좀 차리세요. 제가 월향이라니까요. 매일 밤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방문지방을 잡고 일어서려 하자 최진사는 곁에 있던 굴그릇까지 집어들어 던질 기세로 위협했습니다. 이때 군마루에 서 있던 윤 씨가 천천히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하얀 버선발은 더러워진 마당을 밟으면서도 주저함이 없었고 꼿꼿한 허리는 대나무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윤 씨는 소란스러운 좌중을 압도하는 침묵을 지키며 월향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았느냐? 이것이 네가 말한 사랑의 결말이다. 대감께서는 너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진 탐욕과 추악한 마음이 대감의 눈에는 괴물로 보이는 게야. 윤 씨의 말은 비수처럼 월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윤 씨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지만 그 논리는 현장의 상황과 묘하게 맞아떨어져 사람들을 설득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대감께서 밤마다 찾으시던 월향은 아마도 옛날 순수했던 시절의 기억이거나 꿈속에서만 존재하는 선녀 같은 분이겠지. 돈독이 올라 눈이 뒤집힌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닐 게다. 윤 씨는 고개를 돌려 마을 이장과 어르신들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들, 보시다시피 제 남편은 심신이 미약하여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합니다. 하오나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고 계신 듯합니다. 저 여인이 집안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고 병자의 상태를 악화시켰으니 이는 지아비를 욕보이고 집안의 법도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부디 이 소란을 멈추게 도와주십시오. 윤 씨의 호소는 절절하면서도 이성적이어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장은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서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말이 100번 옳소. 최진사가 저리 완강히 거부하는데 억지로 들어앉으려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여봐라, 젊은이들은 저 여자를 끌어내라. 더 이상 병자가 놀라지 않게 썩 내보내란 말이다. 이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마을 청년들이 머뭇거리며 다가와 월향의 팔을 잡았습니다.
월향은 발버둥치며 악을 썼습니다.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최진사의 첩실이 될 사람이다. 이 집 재산의 절반은 내 것이란 말이다. 그녀가 본색을 드러내며 재산 타령을 하자 구경하던 아낙네들이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어머, 저것 좀 봐. 결국 돈 때문에 저런 거였어. 최진사 양반이 불쌍해서 어쩌나. 그러게 말이야. 조강지쳐 두고 바람 피우더니 꼴 좋다. 그래도 마누라가 보살이라 저렇게 걷어주는 거지. 여론은 순식간에 윤 씨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윤 씨는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소매 속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살짝 닦았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를 감추기 위한 그녀만의 작은 의식이었습니다. 월양은 결국 청년들에게 이끌려 대문 밖으로 질질 끌려 나갔습니다. 그녀의 비명소리와 저주 섞인 악담이 멀어지자 마당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이전의 불안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썩은 이가 빠진 후의 시원함과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맑은 공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하인들을 불러 명했습니다. 김노인, 대문을 닫고 소금을 뿌려라. 부정을 탔으니 깨끗이 씻어내야지. 그리고 행랑아범은 물을 길어와 마당의 오물을 씻어내게. 냄새가 고약하여 대감께서 숨쉬기 힘들어 하신다. 하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굵은 소금이 하얀 눈처럼 대문 앞에 뿌려졌고 시원한 물줄기가 마당의 흙바닥을 적시며 더러운 흔적들을 지워나갔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기 시작하자 윤 씨는 다시 사랑채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방 안의 최진사는 여전히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듯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석을 향해 미안하다. 내가 지켜주지 못해 놀랐지? 저 악귀가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마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깨진 요강 조각을 치우고 흐트러진 이부자리를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병자를 다루는 간호인의 그것처럼 능숙하고 무심했습니다. 대감, 이제 나쁜 귀신은 물러갔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다 쫓아내었으니 안심하십시오. 저 구석에 계신 아씨도 이제 마음을 놓으라 하세요. 윤 씨는 남편의 환각에 장단을 맞춰주며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최진사는 윤 씨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한 듯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자네가 수고했네. 내 눈에는 저 여자가 뿔 달린 도깨비로 보이던데 자네 눈에도 그러했는가? 최진사가 묻자 윤 씨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주 흉악하게 생긴 도깨비였습니다. 대감께서 요강을 던져 물리치지 않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참으로 용감하셨습니다. 윤 씨의 칭찬에 최진사는 어린아이처럼 으쓱해하며 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지켜냈다는 착각 속에 빠져 현실의 비참함을 잊고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부엌에서 새로 달여온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환각 성분보다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이 오게 하는 약재를 더 많이 넣은 차였습니다. 이 차를 드시고 한숨 주무십시오. 꿈속에서 아씨와 꽃놀이라도 다녀오시지요. 날이 좋으니 꽃이 만발했을 겁니다. 윤 씨의 부드러운 권유에 최진사는 순순히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에 퍼지자 극도의 긴장과 흥분으로 지쳐있던 그의 몸이 노곤하게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방 안을 떠돌던 환영들도 서서히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는 베개를 베고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꽃놀이를 가야지. 진달래가 곱게 피었을 게야. 최진사의 숨소리가 점차 고르고 깊어지자 윤 씨는 그제야 방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당은 하인들의 손길로 다시 깨끗해져 있었습니다. 깨진 기와장과 오물자국은 사라지고 젖은 흙냄새만이 은은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윤 씨는 장독대 옆에 놓인 평상에 잠시 걸터 앉았습니다. 하루 종일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긴장의 끈이 탁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집은 지켰습니다. 가문의 명예도 겉으로는 흠집 하나 없이 보존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비웃기는커녕 미친 남편을 끝까지 보살피는 생불이라 칭송할 것입니다. 하지만 윤 씨의 가슴속 한구석은 텅 빈 것처럼 공허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이미 떠난 지 오래고 남은 것은 병든 육체와 껍데기뿐인 집이라는 사실이 서늘한 가을 바람처럼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부엌에서는 저녁밥 짓는 냄새가 구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김노인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오늘 저녁은 무엇으로 올릴까요? 대감마님은 주무시는 듯한데 윤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감께서는 일어나시면 흰 죽이나 조금 쑤어드리고 일하느라 고생한 식솔들을 위해 고깃국을 넉넉히 끓이게, 그리고 술도 한 병 내어 자네들끼리 목이나 축이게나 오늘 하루 험한 꼴 보느라 다들 애썼네. 윤 씨의 말에 김 노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님. 마님 덕분에 집안이 다시 평안을 찾았습니다. 저 요망한 것이 다시는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김노인은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최진사 댁의 기와 지붕 위로 둥근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은 고요한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가끔 바람이 불어 풍경 소리가 댕그랑 울릴 뿐 사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사랑채의 문틈으로 새어 나오던 고함 소리도 대문을 두드리는 낯선 이의 발자국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은 다시 예전의 질서를 되찾았습니다. 윤 씨는 안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리에 비녀를 뽑아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거짓된 약 기운 위에 세워진 모래성일지라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이 자신이 할 일이라고. 밤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불빛들도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최진사 댁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구설수도 밤이슬에 젖어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던 희미한 잔향과 꿈속을 헤매는 남편의 잠꼬대,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윤 씨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윤 씨는 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은 무심하게도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에 달일 약재를 점검하기 위해 다시 약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제는 약의 양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오늘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그를 더욱 깊은 환상의 세계로 도피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꿈은 달콤한 법이니 그는 이제 스스로 깨어나기를 거부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사랑채 앞을 지나던 고양이 한 마리가 야옹하고 울며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윤 씨는 그 소리에 잠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묵묵히 자신의 할 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아궁이의 불씨는 사그라들었지만 온돌방의 온기는 밤새도록 식지 않을 것입니다. 집안의 가장 깊은 곳,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윤 씨만의 영역에서 이야기는 조용히 마무리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란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승리감보다는 깊은 안도감이었고 그 안도감은 따뜻한 밤 냄새와 섞여 집안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렇게 최진사 댁의 길고 길었던 하루는 서서히 저물어 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고 마당에 쌓인 낙엽 위로 하얀 서리가 내려앉는 초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소란이 있은 후 최진사 댁은 언제 그랬냐는 듯 깊은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월양의 이야기도 찬바람과 함께 흩어져 버렸고 사람들은 이제 병든 남편을 끝까지 지키며 집안을 건사하는 윤 씨의 지독한 정성에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던 최진사의 고함 소리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혹 들려오는 것은 바람 소리에 섞인 낮은 웃음소리나 누군가와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웅얼거림 뿐이었습니다.
집안의 하인들도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고 기와 지붕 위로 내려앉는 겨울의 햇살만이 이 집의 무거운 침묵을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윤 씨는 이제 약의 양을 아주 조금씩 줄여가며 남편의 곁을 지켰습니다. 더 이상 강한 환각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습니다. 최진사는 이미 현실과 꿈의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뜨린 채 자신만의 세상 속에서 평온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눈을 뜨고 있어도 벽지 무늬 속에서 꽃밭을 보았고 천장의 석가래를 보며 정자가 있는 풍경이라 말했습니다. 윤 씨가 들고 들어오는 밥상이나 물그릇은 그에게 있어 진수성찬이요 귀한 술상이었습니다. 월향아, 오늘은 날이 참 좋구나. 저기 매화가 피지 않았느냐. 한겨울에 매화를 찾는 남편의 말에도 윤 씨는 토를 달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감, 참 곱게도 피었습니다. 향기가 여기까지 나는 듯합니다. 그녀의 맞장구는 남편을 더욱 깊고 포근한 꿈속으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사랑채의 방 안은 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넉넉히 떼어 방바닥은 절절 끓었고 두꺼운 소미불은 병자의 야윈 몸을 포근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최진사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도끼와 짜증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비록 몸은 말라가고 기력은 쇠하여 혼자 힘으로는 앉기도 힘들었지만 그의 표정만큼은 어린아이처럼 해맑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가끔 윤 씨의 손을 잡고 고맙다, 내 곁에 있어줘서 참으로 고맙다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감사가 아내인 윤 씨를 향한 것인지 아니면 환상 속의 연인을 향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윤 씨는 그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죽음을 앞둔 이에게 마지막 위안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지 섣달 긴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사방이 고요한데 사랑채의 문풍지만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직감적으로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부터 곡기를 끊고 물만 겨우 삼키던 최진사의 숨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고 불규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인들을 물러가게 하고 홀로 남편의 머리맡을 지켰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배어 있었고 호롱불은 가물가물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윤 씨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남편의 이마를 닦아주며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조용히 반추해 보았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그리고 한때 남아 있었던 연민도 이제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저 담담한 회한만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최진사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탁했지만 마지막 힘을 짜내어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꽃가마가 우는구나. 풍악 소리가 들려 그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습니다. 윤 씨는 그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예, 대감, 아주 화려한 꽃가마입니다. 대감을 모시러 왔나 봅니다. 최진사는 그 말에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앉은 윤 씨의 손을 더듬더듬 찾아 꽉 쥐었습니다. 월향아, 같이 가자. 내 너를 두고는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끝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남편이었지만 윤 씨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잡힌 손에 힘을 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서 집을 지키겠습니다. 대감께서는 먼저 가서 기다리세요. 편안히 가세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아내의 대답을 듣고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잡고 있던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가고 거칠던 숨소리가 잦아들더니 이내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방 밖에서는 눈 쌓이는 소리가 사그락사그락 들려올 뿐 세상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윤 씨는 남편의 감지 못한 눈을 부드럽게 쓸어 감겨주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꿈속에서라도 원 없이 사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 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바위가 내려진 듯한 홀가분함과 텅 빈 방에 홀로 남겨졌다는 쓸쓸함이 교차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남편의 주검 곁에 앉아 있다가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새하얀 눈이 마당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맑은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행랑채를 향해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김노인 대감께서 운명하셨네. 채비를 하게. 그 한마디에 집안은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곡소리가 요란하거나 당황하여 허둥대는 일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예견했던 일이었고 윤 씨가 미리 모든 준비를 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수위는 정갈하게 마련되어 있었고 관을 짤 나무도 이미 헛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 안방마님의 침착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모여들어 명복을 빌었지만 그 누구도 이 죽음에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장례는 마을에서 보기 드물게 성대하고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5일장을 치르는 동안 윤 씨는 상주로서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제사를 올리는 모든 과정에서 그녀는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척해진 윤 씨를 보며 연려가 따로 없다며 칭송했습니다. 남편이 그리 속을 썩였는데도 마지막 가는 길을 저리 정성껏 모시다니 대단한 분이야. 조문객들의 칭찬 속에서 최진사는 생전의 허물을 덮고 덕망 높은 어르신으로 포장되어 떠날 수 있었습니다. 월양은 장례 기간 동안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을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데다 죽은 사람의 상가에 와서 행패를 부릴 배짱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최진사는 윤 씨가 만들어준 완벽한 무대 위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허이야 디어차 상두꾼의 구슬픈 소리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지고 만장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윤 씨는 뒤를 따르며 눈물을 훔쳤지만 그것은 떠나는 지아비에 대한 슬픔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떠나보내는 눈물에 가까웠습니다. 산중턱 양지 바른 곳에 봉분이 만들어지고 흙이 덮이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윤 씨는 흙을 한 줌 쥐어 무덤 위에 뿌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땅과 집은 오로지 나의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헛된 꿈일지라도 행복하시구려. 그녀는 비로소 남편을 그리고 자신을 젖잠매던 질긴 인연의 끈을 놓아주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윤 씨는 가장 먼저 부엌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약탕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밤을 함께하며 검게 그을린 약탕기에서는 여전히 묘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보지 않는 뒷마당 우물가로 가서 돌을 들어 약탕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챙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사기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윤 씨는 그 조각들을 모아 깊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습니다. 남은 약재들도 모두 아궁이에 넣어 태워버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약초들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다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최진사의 광기와 환각을 불러일으키던 모든 흔적은 깨끗이 지워졌습니다. 비밀은 땅속 깊이 묻히고 연기처럼 하늘로 흩어졌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최진사 댁 담장 너머로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마당의 텃밭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집안은 예전보다 훨씬 활기가 돌았습니다. 윤 씨가 직접 곡간 열쇠를 쥐고 살림을 꾸려나가자 재산은 더욱 불어났고 소작인들의 대우도 좋아져 마을 사람들의 인심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진사 댁은 윤 씨 마님 댁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은 인자하면서도 엄격한 안주인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랐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사랑채를 바라볼 때면 옛 주인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지만 그것은 이제 지나간 옛 이야기일 뿐 현재의 평화를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어느 봄날 밤 윤 씨는 안방 아랫목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고 밖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습니다. 김 노인이 헛기침을 하며 마루로 올라와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출출하실 텐데 팥죽을 좀 쑤어 왔습니다. 한 그릇 드시지요. 김 노인이 내민 소반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 팥죽과 시원한 동치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윤 씨는 바느질감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상을 받았습니다. 고맙네. 안 그래도 입이 심심하던 차였는데 자네도 부엌에 가서 좀 들게나. 윤 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날카롭지 않고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여유로웠습니다. 팥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으니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 뱃속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윤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겨울, 아니 지난 몇 년간의 그 치열했던 싸움과 긴장감이 이제야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이 과연 옳았는지 아니면 죄였는지. 하지만 그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집이 평온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지켜낸 이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거짓된 천국을 주었고 자신에게는 진실된 현실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윤 씨는 남은 팥죽을 비우고 순경을 마시며 창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그녀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보석처럼 총총히 박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 남편이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편안하신가요? 저도 이제야 편안합니다. 윤 씨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풍경 소리가 딸랑거리며 긍정의 대답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이불의 감촉이 포근했습니다. 내일은 날이 밝는 대로 밭에 나가 씨앗을 뿌릴 생각이었습니다. 흙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정성을 쏟은 만큼 정직한 결실을 돌려줄 것입니다. 그것이 윤 씨가 믿는 유일한 진리였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죽음을 앞둔 지아비의 헛된 욕망도 그것을 지키려 했던 아내의 서늘한 지혜도 이제는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되어 마을 어귀의 느티나무 아래 묻혔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누군가는 꿈속에서 행복했고 누군가는 현실을 지켜내어 평안을 얻었으니 이만하면 꽤 괜찮은 결말이 아닐는지요.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이 자고 세상은 고요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는 헛된 환영 대신 따뜻하고 포근한 평화만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윤 씨 마님이 끓여낸 팥죽처럼 달콤하고 깊은 잠 주무십시오.